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예, 이 문제부터 좀 한번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현행 특검법,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 여러 특검법이 있는데 현행 특검법을 대상으로 해서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과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접수를 시켰는데요. 자, 그 내용 좀 한번, 이 조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뭐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 가지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은 이미 뭐 너무 적나라해서 사실은 여당 내부에서도 그게 위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모 의원이 만약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그게 내란하고 뭐가 다른 거냐 하는 정도로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사법권이라는 거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원과 그리고 군사법원 두 군데서만 이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예외를 인정하려면 법률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다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는 거는 법원과 군사법원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별도의 특별재판부가 과거에 이제 반민특위 할 때 그때 이제 별도의 특별재판부가 있지 않았냐라고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 당시는 사법부가 제대로 정립이 되기 전이에요. 우리가 건국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여러 가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진행이 됐지만 그 이래로 단 한 번도 그런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라는 게 명칭이 사용된 적은 있어요. 그 이외에도. 네. 그런데 그거는 사법부나 또는 그러니까 법원이나 군사법원 하에 전담 재판부를 그 특별재판부라고 명칭을 사용한 거지 그게 법원과 군사법원 외에 존재하는 특별재판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만들겠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에 해당할 수밖에 없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 실질적인 이해관계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그 입법에 대해서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위헌 소송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야 된다. 지금 이것은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놓여 있는 그런 혐의점이 뭡니까?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하지 않았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법원의 기능을 마비하고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이번에는 좀 정신 차려가지고 재판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헌재에서 만일 이제 이 특검법이나 만일 이제 또 이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 법이 이제 여러 가지 위헌 제청이 계속 들어오고 또 실제 이제 청구가 된 상황인데 예, 이 헌재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일단 주목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각 여부가 제일 1차적으로는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심리에 들어갈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네. 그 법률이 통과되진 않았어요. 네. 법률이 통과되진 않았으니까 그걸 이제 지금 단계에서 뭐 앞으로 장래에 발생할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근데 만약에 그 본회의에 통과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뭐 법률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다툼으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그러니까 여권의 내부 사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 그 개혁법과 관련해서 검찰청이라는 명칭도 유지해야 되고 수사청이라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법무부 산하에 유지해야 된다. 그런 굉장히 좀 기존의 체제가 유지돼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보안 수사권도 존재해야 되고. 네. 그런데 정청래가 뭐 그게 뭔 소리냐 하면서 수사청도 지금 행안부 안으로 옮기고 보안 수사권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 이재명 입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여권 내부에서도 이게 논쟁이 있는 거예요. 특히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위헌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고 학계 뭐 그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그 논쟁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이재명이나 정청래가 합심해 가지고 뭘 해보겠다라고 네. 한다 그러면
저는 그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일말의 의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과연 이 그 탄핵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탄핵과 관련해서는 뭐 그 당시에 뭐 이재명이든 아니면 당이든 똘똘 뭉쳐가지고 이걸 몰아붙였다면 이 검찰개혁법과 내란특별법은 검찰개혁법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검찰개혁법과 검찰 조직 개편 네. 그리고 이제 내란특별재판부법 관련은 저는 그 여권 내에서도 이게 하나의 그런 어떤 기조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게 이제 당장 의원들한테 더 그립력이 더 센 그 당시의 권력자가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뭐 이재명과 정청래 사이에 그런 어떤 다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마치 그런 어떤 여권의 일관된 일치된 의견으로서 자기들이 수용해야 될 설사 불공정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좀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 이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직위원 판사 문제, 직위원 판사 얘가 다시 이제 회자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죠. 예. 이 직위원 판사가 어제 재판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이 직위원 판사가 직접 재판 진행하기 전에 밝힌 내용인데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며 이날까지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오는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 물적 여건 하에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러면서 뭐 1심 심리가 현재 예상은 일단 12월로 종결될 예상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직위원 판사가 왜 재판 진행 전에 저렇게 사전에 입장을 밝혀야 됐는지 왜 입장을 밝혔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내란특별재판부 그 법률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핵심은 그 구속 취소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내란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연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어요. 그 하루에 3회 정도 재판을 하고 있고 지금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면 굉장히 압축적으로 밀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연이 되느냐 저는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지연이라는 건 최소한 뭘 해야 되는데 판사가 이런 결정을 해가지고 그게 어떤 식으로 딜레이 됐다. 요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프레임 씌우기예요. 항상 여권에서 민주당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낙인 찍기 같은 걸 하는데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하면서도 그거는 이제 재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재판이 지연되고 있지 않냐. 재판 지연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요걸로 이제 논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직위원 판사가 자기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게 된 데는 그런 어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그게 위헌 요소가 있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내고 그리고 재판의 지연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실제 재판을 하고 있는 법관이 어느 정도 아나운싱을 하는 게 국민들을 오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민주당 측의 그런 언론 플레이를 깰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재판 지연을 이야기하는 그런 민주당 측의 그런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게 이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이 아니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증인들의 진술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가 별도로 또 기소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 법정에서 현출하는 데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일주일에 3번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급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에요. 조국 같은 경우에는 기소 후 3년 걸렸습니다. 1심 재판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왜 조희대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그렇게 빨리 선고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16개월 걸렸어요. 그거는 원래 공고사항이 6개월입니다. 6개월짜리가 16개월이 걸리면서 지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그 울산시장 선거 관련한 사건도 3년 걸리고 1심이 지금 뭐 윤미향도 사실상 자기 임기 거의 다 채우다시피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재판 지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써먹은 자기들의 핵심 수법이었어요. 근데 그런 항상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그 지연된 재판으로 어떤 실익을 다 챙겨가던 민주당 사람들이 아니 이 일주일에 3번씩 재판하는 이 지경 판사에 대해서 지금 뭐 재판이 지연된다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어깃장을 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치매 현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재명 자기 재판은 네. 이재명 자기 재판 또 어떻게든 뭐 그 문서 송달 안 받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공판 준비기일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뭐 절차적인 그런 소송 지연책이란 지연책은 전부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소송을 지연하면서 그렇게까지 그 했던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지경 판사한테 뭐 왜 뭐 재판이 지연되는 거냐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뭐 건강 문제로 출석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피고인을 꼭 불러내겠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골석 재판을 한다는 거는 재판의 그런 속도를 굉장히 높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재판을 지연하지 않는 재판부를 향해서 그동안 재판 지연이라는 지연은 온갖 지연은 다한 이 민주당 측이 그 주기현 판사나 지금 현재의 법원을 비판하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적반하장적인 주장입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주기현 판사의 발언 중에 이 문제는 한번 좀 또 두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기현 판사가 이 비상계엄 관련된 사건만 담당하는 건 아니죠. 여러 재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비상계엄 관련된 사건도 새 사건이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사건도 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전직 군인들 사건도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 등 이 3건에 대해 비상계엄 관련된 재판이 진행하고 있는데 주기현 판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향후 이 세 사건을 병합하여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발언을 했는데 병합 심리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어떤 뭐 장단점이랄까요? 어떤 부분이 생깁니까? 그게 그 병합 심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그 재판의 속도거든요. 네. 근데 그 재판의 속도라는 부분에서는 음과 양이 다 있어요. 문제는 빨라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한 심리 사건에서 네. 3개의 사건을 그냥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A라는 사건 진행하고 또 별도로 B라는 사건 진행하고 별도로 C라는 사건을 진행하면 그러면 상당 부분 이제 뭐 지연이 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합쳐놓으면 그 빨라진다라는 이점이 있는데 그 무조건 또 빨라지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심리기일에서 A 사건 요소도 검토해야 되고 B 사건 요소도 검토해야 되고 C 사건 요소도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건의 총합으로서의 효율성은 높아지는 반면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서 걸리는 시간은 조금 더 지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이제 그런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 병합 심리도 하기 어렵지만 비상계엄이라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통합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심리 속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지기현 판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적인 요소보다는 이런 그 신속한 요소 이거에 더 많이 반영될 거라고 봐요. 그 대표적으로 지연되는 요소가 이재명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백현동, 대장동, 뭐 성남FC 다 집어넣었잖아요. 네. 그때 이거를 그 5개를 다 병합해가지고 재판을 넘기는 게
그게 적절한가라는 저는 뭐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게 뭐 효율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라는 그런 그 장단점 아까 말씀드린 장단점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그때도 펜앤마이크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떨어져 있어요. 대장동 별도, 백현동 별도, 성남 FC 별도. 그러니까 이것이 효율성보다 한 사건이라도 좀 빨리 나오면 좋겠는가 아닌가라는 것보다는 이게 합쳐지면서 전체적인 사건이 지연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는 면에서 결과적으로 저는 병합 심리가 지연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요 사건은 이제 그렇게 아닌 거죠. 요 사건은 이 비상계엄이라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통해서 피고인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피고인이 별도로 있는 거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그래서 뭐 저는 그 전체적인 소송의 결론의 지연이 아닌 전체적인 사건의 효율적인 결론의 신속성, 결론의 조기 종결 요쪽으로 이제 지기현 판사가 방점을 찍어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좀 색다르게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지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기현 판사가 지금 예상입니다. 뭐 확정 단계는 아니고 2026년 2월에 인사 이동 대상이다 이런 점이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인사 이동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변론 종결을 올해 안에 해서 선고까지 직접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인사이동 대상이라는 건 아마 정기 인사이동을 전제로 네네. 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사건에 따라서 그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는 사건에 따라서는 설사 이제 정기 인사이동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인사이동을 안 하고 그냥 그 해당 직에 그대로 유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과거에 이제 이재명 재판 같은 경우 수원의 그 재판장님 그분도 이제 정기 인사이동 대상이었지만 네. 그 이재명 재판에 대한 그런 신지호 판사님 네. 그분에 대해서 정기 인사이동을 안 하고 이제 유임을 시켰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도 뭐 내란과 관련해서 일단 죄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이고 국가적으로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정기 인사이동과 관련해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에서 뭐 그 인사이동을 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 내란 특별 재판부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뭐 그런 위헌적인 법률을 밀어붙이면서 왜 재판 빨리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런 어떤 그 재판장의 입장에서 그게 뭐 딜레이되는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분명히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과연 제가 정기 인사이동이 될지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이 재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는 이제 불출석 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 자체가 골석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께서 계속 불출석하는 상황이 되면 재판에 어쨌든 영향을 준다고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먼저 봐야 될까요? 불출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골석 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재판의 진행상 피고인한테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그 재판에 가서 반박할 거 반박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의 건강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유를 또 들고 있고 그리고 충분한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당뇨 문제라든지 어깨 문제라든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 구치소에서 제대로 된 그런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그 의구심이 들어요. 나오는 소식에 따르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골석 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단계에서는 이것을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어떤 결단이냐? 지금 현재는 건강상의 이유이지만 이것을 이제 뭐 조금 건강이 회복되시면 나와가지고 출석하면서 소정의 이제 법률적인 그런 대응을 해 나가실 건지 아니면 건강상의 사유가 아닌 또 다른 정치적인 결단으로서 불출석을 앞으로도 결단을 하실 건지 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부터 이제 늦지 않은 시기에 그런 결단의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뭐
이런 거죠. 아니 내가 재판을 진행을 해보니까 어차피 재판이 뭐 공정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이러니 저러느니 어쨌든 뭐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투쟁보다 정치 투쟁의 하나의 방식으로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법률 투쟁을 해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상대의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깨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법률 투쟁의 그런 장으로 이제 정상적인 대응을 하는 거 요것도 이제 선택지가 있는 거니까 근데 결국 이제 내용과 관련한 부분은 본인이 제일 잘 아시고 네. 이제 해당 변호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런 정보를 제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그에 대한 판단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재판을 좀 다루겠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어제 마침 재판 전에 한 얘기가 있어서 그 어떤 의도나 파장 어떨지 좀 살펴봤습니다. 정청래와 대통령실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건가요? 뭐 명청대전이라는 용어는 이제 나왔는데 그 후속 실행작업이 본격화되는 건가요?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 이 두 우상호와 정청래 정부 조직 개편, 특히 이제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한 정부 입법을 둘러싸고 누가 참여할지 말지 이 당은 참여해서 이 협의 기구에 들어올지 말지를 갖고 논란을 하다가 그 약간 고성이 오갈 정도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우상호 수석이 이건 당이 참여할 일은 아니고 그리고 이 뜻은 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뜻이 즉 우상호 표현으로 하면 대통령의 뜻 의중이 있다. 잘 알아들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 일단 이 상황 정청래와의 그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자, 우상호 의원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네. 그 배우 우현 씨와도 친구예요. 네, 그 흑백 사진이 한 장 남아 있죠. 그렇죠. 이한열 열사가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우상호 학생회장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고 네. 그 옆에 우현 씨가 서 있는 그 역사적 사진이 있어요. 네네. 그야말로 86 운동권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의 저 사진이죠. 저 왼쪽이 배우 우현 씨네요, 여러분. 저 사람이 그러네요. 우현이야? 예, 저거 아니, 몰랐어요? 저 우현이에요. 저거 들고 있는 건 우현인지는 몰랐어요. 우현 씨랍니다. 네. 우현 씨고 이한열 씨. 저거보다 더한 사진이 있어요. 네, 예. 아마 저 사진은 상당히 순화된 사진인데 피를 흘리는 이한열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우상호 의원 사선 의원이고 네. 운동권의 맏형이고 누가 봐도 그런데 우현 씨 있잖아요. 네, 아까 그 두 사람이 지금도 친구예요. 네. 그런데 우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저 서대문에서 사선을 한 우상호 정무수석의 입장에서는 정청래가 좀 우습게 보이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피셜이에요. 네. 왜냐하면 운동권에서도 그렇고 내가 정치도 먼저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얘기도 했죠.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 또 말 지어낸다. 또 정청래가 또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히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 복수의 참석자들이 그런 말을 해줘서 그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막말로 내가 이 중에서도 정치도 내가 오래 했고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대통령 이름이나 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게 누구 뜻인지 모르겠느냐. 이 보도된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정청래하고 말다툼을 계속한 거예요. 네. 그 누구겠어요? 막말로 여기서 정치가 내가 제일 길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 정청래 당신보다도 내가 정치는 선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차관급이니까 우습게 보여? 내 뒤에서 이 의중을 검찰개혁을 이제 정부 입법으로 하는 거는 당이 빠져라라고 한 건 이재명 대통령 뜻이요라고 전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정 간에 이견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설전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율이 됐다. 실제로 국무총리 김민석이 둘 사이를 잘 뜯어 말려가지고 절충안을 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갔고 김민석은
사실은 또 우상호보다는 후배입니다. 운동권으로 어쨌든 운동권 경력으로는 정청래가 한참 좀 급이 밀리죠.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저 허현주 앵커도 운동권이셨으니까. 자,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 측의 비서실장 그 라디오에 나와서 뭐 TV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한민수라고 있잖아요. 네네. 한민수 의원은 국민일보 정치부장 출신의 언론인입니다. 네. 그 사람은 아예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자 출신인데 그런 얘기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중앙일보를 소설로 몰아가요. 예.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보도해가지고 마치 당내 분란이 있는 것처럼 만드느냐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의 대통령실은 그 발언 자체를 인정하고 이견이 없다라고 한 것이고 한민수 정청래의 대변인이라 다름없는 한민수는 그런 발언 자체가 없었다. 중앙일보가 소설을 쓴 것이다라고는 안 했지만 그렇게 몰아갔어요. 거기에 굉장한 뉘앙스 차이가 있다. 지금 일종의 이재명과 정청래 간의 명청대전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자,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좀 누르시지 않은 분이 있으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연관된 질문인데 민주당 내부의 상황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곽상원 의원이 며칠 전에 이 김어준 씨를 한번 지나치게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의 영역 뭐 이런 사례까지 들면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김어준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는데 그 비판이 있자마자 최민희 의원이 김어준을 옹호하면서 우쭈쭈 했어요. 뭐 김어준이 TV에서 퇴출된 것 뭐 그런 것들을 볼 때 그게 뭐 문제냐는 식으로 해서 이 김어준을 옹호를 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판사 출신인 김희승 의원이 박희승 의원이 내란 특별재판부 이거 위헌이다 이러면서 이에 맞서서 이제 전현희 의원이 무슨 소리냐 위헌이 아니다. 전현희 의원이 또 충돌한 사례도 발생했는데 민주당 내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자, 두 사람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네. 곽상원 의원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아니겠습니까? 예. 유일한 사위죠. 원래는 지지난번 총선에서는 충북에 나왔다가 떨어졌고 네. 그러고 있는데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 그야말로 절대적 그때 권력을 가지고 있던 민주당 대표였을 때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아니겠습니까? 종로 공천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 장모인 권양숙 씨가 봉화마을 왔을 때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아주 간곡하게 우리 사위 좀 챙겨달라. 그런데 이제 그 민원 그것만으로 해준 건 아니고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문재인계는 싫어합니다. 문재인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대북 송금을 일으킨 원인이 본인을 좀 그 남북 그 정상회담 때 평양 갈 때 데리고 가줬으면 좋은데 안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말이 좋아서 문명정당 명문정당이지 문재인계는 아주 싫어해요. 반면에 노무현계는 아주 챙깁니다. 그래서 노무현의 사위를 아니 서울 종로에다 공천을 해줬다는 거는 저건 일약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 곽상원 의원은 결초보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그래서 김어준을 직격한 겁니다. 자, 김어준 방송에 안 나온 의원이 민주당에서 65명 정도 된대요. 예. 안 불러서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부르는데도 안 간 사람이 있겠죠. 그런 중에 곽상원이 있습니다. 그 곽상원은 이재명을 위해서 총대를 이번에 세게 맨 거예요. 네네. 김어준을 직격한 겁니다. 그 뒤에는 곽상원이 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자, 김어준을 직격한 거는 누굴 직격한 겁니까? 정청래를 때린 거예요. 네. 그래서 명청대전 2라운드에 한 사람이 또 곽상원이 참전한 거다. 자, 박희승은 누구냐?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여러분이 뭐 박희승이 누구야 이럴 텐데 나이는 1963년생 전북 남원 출신이에요. 네네. 춘향이의 고장. 남원중 나오고 전고 나오고 한양대법대 나와서 사시 합격해가지고 판사를 했어요. 판사 여러 군데 했는데 아주 친했던 동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북 임순남 임실순창 남원에 공천을 줘가지고 배지를 달았어요. 판사다 보니까
이번에도 총대를 매준 겁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다. 이거 헌법 101조 위반이다.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라는 우리 헌법 조항을 무시한 거다 이건.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고 밀어붙이면 나중에 가서 위헌재청 법률 제청이 걸리면 뒤집어진다. 헌법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전현희 정청래의 신복 중에 신복이잖아요. 네. 3대 특검 총괄 TF 위원장. 이름도 굉장히 길어요. 네. 그 앞에서 직격을 했어요. 쓴소리를. 그 좌중이 술렁술렁했대요. 자, 그러니까 전현희가 서둘러서. 근데 박희승을 한 큐에 밟아버리고 싶은데 누군지 알거든.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전현희 치과의사다 하다가 변호사 땄으니까 사실 잽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법조 경력이. 그리고 간단한 의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이재명 대통령 친구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둘러댔습니까?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에요. 내란 전담재판부지. 예. 자, 저는 이런 그 말장난에 이렇게 답합니다. 자, 백말 엉덩이하고 흰말 궁둥이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위헌 위법이 아니다. 전현희도 그 말을 하고 나서 참 속으로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박희승에 의한 이재명의 대리 저격이다. 이렇게 해서 1, 2, 3탄이 날아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정청래가 이걸 좀 제대로 경고를 알아들을지 경고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고할지 그것이 명청대전 2라운드의 관전 포인트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명청 대전의 2라운드가 이제 우상호하고 정청래만이 아니고 민당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도혁 대표 이야기를 좀 몇 번을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우선 정청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죠. 정청래가 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란 청산을 반복해서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것이다 해서 그 이야기 뭐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야 지도부 회동 특히나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에서 손을 잡게 한 이유 또 발생한 일이라 더 주목이 됐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났던 게 그저께고 어저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이 모습이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전당대회 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야당 대표를 해야 된다. 그런가요? 지금 여당 대표로서의 모습은 조금 아까 보신 오히려 여유롭게 좀 위트 있게 넘어가는 장도혁 대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이 여야 대표 만나서 이제 셋이 손 잡으면서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좀 더 내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야당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 장도혁 대표가 조목조목 짚은 거에 대해서 야당 의견도 귀 기울여 듣겠다라고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저께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어제는 50분 넘게 연설을 하면서 협치라든지 뭐 함께하겠다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날선 모습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저께 장도혁 대표가 얘기했었던 뭐 3대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위헌 논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추진하겠다 이 이야기를 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당 대표 같은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거 지금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알쏭달쏭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상황이겠어요. 했습니다. 예, 네. 예. 자, 정청래 교섭단체 연설 이후에 바로 장도혁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청래 연설에 대한 품평을 했습니다. 품평을 좀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저는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선
국민의 삶이 팍팍한데 민생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념에 대한 이야기로 연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지금 구금된 우리 한국 근로자들은 미국은 사실상 추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자진 출국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어떤 유감이나 사과 표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자화자찬하기에 바빴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 어제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예, 이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런데 거울을 보며 자기 독백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정청래를 쏘아붙였어요. 그리고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한 평가도 했고 대통령과의 그 회동 관련해서 일화도 소개를 했는데 장도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좀 밝힌 것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사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였을 때 다만 이제 거대 야당이었죠.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듣긴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는 야당이었던 거잖아요. 실제로 대통령은 여당, 저희 당에서 배출을 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날선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본인의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뭐 3대 나름대로 개혁이라고 그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입법들에 대해서도 특히 뭐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강유정 대변인은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본인이 이런 토론회를 주재할 생각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는 주워 담긴 했었습니다만 그만큼 이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중요성,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된다라는 거를 대통령실에서는 강하게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이야기들 뭐 말하자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제 법무부 산하로 둔다라든지 검찰청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지금 공소청이라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청을 이제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거는 저는 대통령 생각이라고 봐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상호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 뭐 방송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뭐 용산의 행정관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지금 법무부에 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분명히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도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을 굽히지 않고 있잖아요. 추석 전에 그 지금 뭐 2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졸속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저는 토론회 대통령이 주재하겠다고 했던 거 거둬들인 게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절차에 있어서. 이번은 법사위 상황을 보면 정말 웃기는 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공청회도 하고 청문회도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공청회에서 많이들 영상 보셨을 거예요. 차진아 교수님이. 네네. 조목조목. 예, 네. 검찰청 폐지가 굉장히 위헌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헌법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근데 그때 김용민 의원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그 의원님만의 생각이다. 네. 이러면서 굉장히 좀 그 김용민 의원이 머쓱해지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성윤, 김용민 망신당했죠.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학자가 헌법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청회랍시고 들었지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청회 다음 날은 청문회가 있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검찰개혁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뜬금없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뭐 김강민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또 연어파티 논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 권력화되어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의 개혁은 필요하다는 거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화영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그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나온 걸 보면 아무래도
이번 성탄절 특사에 이화영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청문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나온 거잖아요. 네네. 검찰에서 뭐 부당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미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후에 이화영 씨의 뭐 말하자면은 본인 이제 수감이 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성탄절 특사 정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노리면서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검찰 개혁은 정말로 그냥 답정너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답정너라는 것도 놀라운 것은 대통령실의 답정너가 아니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답정너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장동혁 대표의 한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포인트가 민주당의 독재, 독점 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주권 시대가 맞습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 시대입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지금 모든 권력을 절대 독점하고 있는 사람, 지금 절대 독점하고 있는 정당이 누구이고 어느 정당입니까? 예. 민주당과 정청래의 포커스를 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3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청래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독점적 또 독재적 구조가 민주당에 아주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저격한 것인데 이제 민주당 내부의 이 독재적 요소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3대 개혁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정부와 조금 다른 기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계속 갈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만난 다음 날 저런 형태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는 거는 대통령실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글쎄요 굿캅 배드캅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독재적 요소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정청래 대표는 지금까지의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라는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이고 바로 사과 메시지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특검의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련의 상황에 있어서 민주당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내렸을 때도 그때 민주당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입법을 폭주하고 있고 특검 정국을 만들고 예산안 정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들 이게 저는 굉장히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본인들도 그 과정에 있어서의 폭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포용하는 자세를 갖겠다. 특히 이제는 여당이 되었잖아요. 여당으로서 더 협치하고 끌어안고 가겠다. 관용의 자세를 갖겠다라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계속적으로 내란 정당 뭐 이런 형태의 프레임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글쎄요 우리 국민들께서 어차피 뭐 다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리하고 있고 저는 정청래 대표와 그 지도부 몇몇 사람들의 자기 정치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정치적으로 이제 정청래의 자기 정치 강성 지지층 바라보고 있으면 여야 협치가 가능한 거 이제 협치라는 용어만 붕붕 떠다니겠군요. 근데 이 부분 좀 지난번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이대통 초청 형식으로 여야 지도부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여러 발언들이 유행처럼 돌았습니다. 쑥 뭐 마늘 이야기도 돌고 여러 가지 주도적 약 거의 절반 정도를 이야기를 또 장동혁 대표가 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평가가 꽤 좋은데 순발력도 있고 네. 포인트도 찍고 그러면서 여유도 있고
끌고 나가는 그런 주도력도 보였다. 그러니까 이런 여당 평가도 대표의 있는데. 모습을 보여줬다니까. 네, 어떻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여유 있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네. 날선 이야기들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학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으니까 대통령조차도 야당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경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가 먼저 이야기하시죠라고 하면서 발언권도 조금 더 많이 줬던 것으로 보여요. 뭐 이 대통령이 결국에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수 쪽 국민들도 끌어안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또 최근에 뭐 조지아에서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로 뭐 정권이 좀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것을 협치라는 이미지로서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의 뭐 상황은 그렇다고 해도 장동혁 대표는 저는 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대표 당선됐을 때 일성이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청래 대표처럼 부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유연성을 보이면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자, 어제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둘러싸고 좀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품평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고요. 조국혁신당에서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있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지금은 이제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죠. 조국당에서. 근데 이 조국혁신당에서 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을 단수 추천했다는 것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어제 결정을 했다고 그러죠. 성비 파문으로 이제 지도부들이 다 사퇴를 했습니다. 뭐 당대표 직무 권한대행부터 시작해서 최고위원들 다 사퇴를 했는데 다시 돌고 돌아서 조국 비대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조국이다. 그래.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강미정 대변인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강미정 대변인이 이번 기자회견을 할 때 이야기 나왔었던 부분들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은 일단 가해자로 지목됐던 사람 2명에 대해서 당내 징계가 있었습니다. 제명 그리고 한 명은 당원권 정지 1년 이렇게 받은 게 있거든요. 강미정 대변인이 이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징계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들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너희들 때문에 당이 시끄럽다. 10명이 힘들다. 너희만 조용히 하면 되는데 이런 형태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가해자들이 당의 지도부 쪽 인사들이기 때문에 더 조직적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돼서 나왔을 때 그때는 뭔가 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국 대표가 나와서도 본인들과 만나주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국 대표의 침묵조차도 강미정 대변인은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린 걸 보면은 본인도 알고는 있었어요. 교도소에 있을 때 서신으로 받은 바가 있고 다만 뭐 이런 제명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처리가 잘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면복권돼서 나왔을 때 본인 SNS 글을 보면 8월 22일쯤에 강미정 대변인의 그 변호인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조국 대표는 본인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 강미정 대변인 쪽을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늦어졌다. 죄송합니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강미정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 맞닿아 있는 것이죠. 본인의 공식 일정 뭐 공식 일정뿐만이 아니라 뭐 SNS에 된장말이죽 올리고 뭐 이준석 대표랑은 2030 극우 논란 이런 그렇죠. 걸로 막 설전하고 이러고 있는 동안에 본인 뭐 사면해달라고 뭐 간청을 했었던 조계종 스님 만나러 가고 이런 것들을 한 시간들은 있고 당내에서 이런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완전 후순위였다는 거잖아요. 그걸 스스로도 인정을 했고 이 침묵이 지금 강미정 대변인에게는 너무 괴롭게 다가왔기 때문에 기자회견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조국 대표도 2차 가해를 한 가해자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당의 시스템 자체도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비대위원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국 혁신당의 지도부가 처음에는 강미정 대변인 그 기자회견 있었을 때 사실관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나왔던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까 이제 뭐 사무총장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뭐 이규현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나와서 뭐 성희롱 이런 거는 뭐 범죄도 아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놀라운 게 네. 이 강미정 대변인이 처음에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었던 게 가해자와 이 처리 과정에 있어서 지도부가 제대로 안 해줬다라는 건데 그러면 당 지도부는 적어도 언론 인터뷰 같은 것은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로 다음 날 심지어 그 사무부총장이 스튜디오에 나가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국민적인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뭐 그 이규현 사무부총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황현선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사의를 표명한 다음에 지금 뭐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다. 그러면서도 이야기하는 거는 조국 대표는 그때 당원이 아니었으니까 이분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대표는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고 침묵으로써 2차 가해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모신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가해자가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도부도 어차피 11월까지였어요. 조국 대표 나온다고 하니까 조기 전당대회 11월에 개최하기로 하면서 그때 뭐 어차피 조국 대표가 당대표로 다시 복귀를 하는 이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지금 9월이니까 한 2달 빨리 결국 당대표 체제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하다. 이게 정말로 이 피해자들이 당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금 조국 혁신당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사건 자체도 물론 죄질이 좋지 않죠. 그런데 그 이후에 처리 과정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오히려 조국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것은 이 당은 정말 저는 회생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나를 하고 동시에 엮여서 다른 것까지 두 가지 동시에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조국도 사실은 2차 가해자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들이 지금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네. 뭐 성인지 감수성 하면 좌파들이 늘 써왔던 상품입니다. 뭐 가장 성인지에 대해서 민감하고 중요한 것처럼 했는데 정작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이번에 조국혁신당도 성비 파문이 생기니까 사실은 성인지 감수성이 아니라 용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성비 파문에 대해서 아주 부적절한 대응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조국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본 것인지 그래서 이 성비 파문도 어쨌든 조국으로 조국 비대위 체제를 세워서 그냥 뚫고 가겠다 이런 건지에 대한 하나의 질문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번 성비 파문의 주역들 중에 한 명이 특히나 신우석이라는 인물은 이 조국의 그렇죠. 측근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내부에 이렇게 그 사태에 대한 일종의 지금 은폐 카르텔 같은 게 작동했던 이야기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조국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거는 네. 현실적인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외부 인사를 뭐 모셔와서 비대위원장을 앉힌다라고 해도 당 이름 자체가 조국 혁신당인데 그리고 11월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이유 자체도 조국 대표가 사면복권으로 빨리 나왔으니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네. 이 비대위원장도 결국에는 2달 하는 거거든요. 2달하고 11월에는 이미 조국으로 당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뭐 피해자의 뭐 피해 회복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가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또 그런 면에서 보아도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절차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조국 대표가 되는 거는 좀 저는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네. 조금 아까 얘기하신 신우성 씨 같은 경우에 신우석이죠. 신우석이요. 예.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조 대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었을 때 그때 임명 과정에서 가족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큰 문제가 되었지만 민정수석으로 처음 임명이 되었을 때는 국민들께서
그때는 법대 교수였잖아요. 법대 교수로 트위터에 참 좋은 얘기, 이 공정이라는 그 기준에 맞는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쓰셔서 오히려 그게 조만대장경으로서 지금은 본인에게 어떤 공격 포인트가 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민정수석실로 들어갔을 때는 국민들이 많이들 좀 지지해 주셨던 상황이었던 건 맞거든요. 네. 근데 그때 민정수석실에서 이 신우석 씨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 이런 것들도 보지만 대통령의 친인척 이런 사건들을 다 관리하는 그 부서인데 지금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인 타이스타젯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던 이게 문제가 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때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태국에까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다혜 씨 가족의 이주와 이런 것들을 도왔고 그때 뭐 돈 현금 뭉치가 있었다, 뭐 환치기 이러한 의혹들도 좀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민정수석실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우석이라는 사람이 그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으로 지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입을 열지 않고 있어요.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조국혁신당 내에서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당내에서 쉬쉬하면서 오히려 가해자 중심으로 모이는 듯한 모습을 하는 것이 이런 그 조국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언론에서 조국혁신당도 우리 아까 민주당도 사실 정청래 이재명 이제 명청 교체기 이야기 잠깐 했지만 조국혁신당도 뭐 문파와 자강파가 있다. 이 이야기들 언론에 요즘 많이 나와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네, 아실 텐데 네. 이러한 당내에서의 좀 갈라선 분위기들이 이번 성폭력 사건에서 좀 크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있는 거죠. 네. 문파. 조국은 문파인가요? 그렇죠. 이제 문파의 문재인 수장이 조국 조국인가요? 그리고 그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 그 문파가 있고 그리고 자강파는 뭐 황운하, 박은정 의원 뭐 이런 사람들 조국이 없어도 우리가 자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당내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과정도 조국혁신당도 뭐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조국 대표가 일단은 돌아왔고 당원 자격도 회복을 하면서 이제 11일 날부터는 비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할 것으로 이제 시기상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과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대권주자로 볼 수 없는 사람이구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대안이라든지 뭐 쇄빙선이 되겠다는데 그런 자격이 없는 당이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또 생각하실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모시고 장도혁 대표의 정청래 교섭단체 연설 품평부터 해서 조국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탈원전 문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떠올렸는데 각 부처와 지금 산하 공기업들이 좀 후폭풍에 휘말렸습니다. 그중 원전 이 문제도 좀 그중에 하나인데 한수원 노동조합이 9일부터 지금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반대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뭐 정부 조직 개편안 중에 구체적으로는 이 한수원 관련된 부분이죠. 그 내용을 좁혀보면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원전 수출 부분은 산업부가 맡고 원전에 관한 건설과 운영은 새로 생겨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게 된다. 그래서 이원화된 관리 구조가 된다. 즉 원전 생산과 수출과 글로벌 원전 수주 경쟁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정부 조직 개편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한수원 노동조합도 지금 싸우기 시작한 노조가 막 들고 일어났어요. 지난번 수백 명이 시위를 하는 것도 나오던데 이 원전 관련된 조직 개편 이 사항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정부조직법 개편되는데 이게 굉장히 뭐 그
환경부뿐만 아니라 예.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임팩트를 미칠 것인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예컨대 뭐 검찰청 없앤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어떤 그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근데 어쨌든 그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조직도 바꾸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네. 환경부가 생긴 이래 여태까지 환경부 이름이 바뀌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청에서 환경부로 승격된 이후에 계속 뭐 그동안에 뭐 이런저런 정부 조직 그 개편이 있었는데 그 정부조직법 개정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법무부, 국방부 뭐 이런 것과 같이 이런 부처와 같이 환경부는 이름이 바뀌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부엔 차관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1차관, 2차관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합리적으로 갈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후에너지 환경부. 그런데 사실은 트렌드가 환경부의 권한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 정권에서도 환경부에 뭐가 생겼냐면 원래는 이제 그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들어갔는데 환경부의 그 기존에 있었던 환경부 산하기관을 다 합친 것보다 수자원공사가 더 큰 그런 공기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다가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한전 있잖아요. 그렇죠. 한수원 있잖아요. 이런 부서를 같이 넣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잘 맞는 건가? 그 부분은 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떨지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원전은 지금 단순한 에너지 부분을 넘어서서 국가 안보와도 실제로 이제 관련돼 있는데 특히나 이제 한미 간에 지금 원전 문제가 전략적인 협력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 내부의 지금 흐름은 정부가 원전은 그냥 유지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원전 관련해서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한 두 가지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미국과의 원전 협력 관계 이게 제대로 될지 그 부분은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권의 특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이 무언지 그걸 잘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골수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는 꼭 이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당장 검찰청 폐지하냐 마냐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다르고 네. 정청래 그 대표와 그다음에 민주당 주류의 또 입장이 다르고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전 관련해서도 네.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은요, 기후 환경 이게 중요하냐? 어쨌든 에너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화석연료 그냥 계속 더 많이 채굴하고 그래야 된다. 드릴앤 그런 정책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그 마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미국한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요 어쨌든 미국한테 질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 미국이 그 원하는 쪽으로 우리나라가 보조를 맞추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 이 문제 좀 짧게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국회 법사위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신동욱 최고위원이 나섰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조근조근 비판하는 대목이 지금 주목되고 있고 영상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신동욱 의원 추미애 관련해서 띄워지기도 했다가 어떻게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국회 법사위를 운영할 수 있느냐 조목조목 좀 질타도 하기도 하는데 일단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오셔서 뭐부터 잘못 꼬였습니까? 일소위 느닷없이 3명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당에서 추천한 일소위 위원, 주진우 위원 추천했는데 끝까지 안 해주셨죠.
주진우 의원이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안 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두 번째, 나경원 관사가 왔어요. 좋습니다. 내심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까지 저희가 관여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국회가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국회입니다. 나경원 의원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떼지어서 무슨 내란이다 하면서 남의 당 간사 선임에까지 왜 그렇게 내란이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무작정 간사를 선임해 주지 않고 자 협의하게 돼 있는데 왜 협의하지 않습니까? 간사가 없어서 못합니다. 간사는 왜 안 해줍니까 그럼? 도대체 이런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에서? 예, 신동욱 의원 보통 이제 점잖은 양반인데 비교적 목소리도 이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격하게 이야기를 아주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서 막 격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봤는데요.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면 중에 이제 법사위 구성과 관련된 문제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신동욱 의원님 말씀에 틀린 건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국회법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이렇게 상임위원장 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사는 달라요. 간사는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간사 우리가 알아서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은 그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여당과 야당과 그 다음에 제3당이 알아서 이제 잘 조정해가지고 뽑는 거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는 그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상임위원장 밑에 간사가 그 여야별로 한 명씩 있어야 되는 건데 아니 간사가 있어야지 무슨 총무 역할을 하면서 이런저런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야당 간사를 여당이 지정하면 되겠습니까? 여당 간사를 야당이 어떻게 지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법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살다 그 상임위원장이 자기 당이 이런 간사 선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신동욱 의원이 신동욱 의원뿐만 아니라 저기 곽규택 의원도 나와 있고 나경원 의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추미애 그 위원장 귀에는요 마이동풍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그냥 추위동풍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추미애 위원장이 간사 선임까지 안건까지 상정하려고 했다가 돌연 취소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왜 이렇게 간사 선임에 대해서 그건 막아온지 그 배경은 좀 궁금해요. 싫으니까 그러겠죠. 나경원이 그냥 싫어요? 지금 법사위는요 완전히 개판이에요. 왜 그런가? 원래 상임위원장은 한 3선 그다음에 지난번 이춘석 법사위원장 이례적으로 4선 정도 됐었단 말이에요. 추미애 위원장 6선입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아마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저 얼굴 보세요. 지금 화난 표정 아니겠습니까? 왜 화가 났을까? 내가 법사위원장 하고 앉아 있어야 되겠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원래 추미애 위원장은 지금 정상적이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 국회의장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 된다고 다들 생각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국회의장 되면 대한민국 역사상 여자 대통령은 있었어도 여자 국회의장은 없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기록을 갖는 거였는데 그때 불의타로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5선인데 6선인 내가 밀려나가지고 국회의장 못 돼가지고 그때 얼마나 진짜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추미애 위원장은요 상임위원장 했었어요. 환노위원장 언제 했었냐면 18대 때 했었어요. 지금 22대 아닙니까? 그러면 16년 전에 내가 상임위원장 했는데 이제 또 상임위원장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 거고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몇 선이냐면 5선이에요. 원래 간사는 한 재선 정도가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떨 땐 초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나경원 의원님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짬밥에 간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두 분 다 지금 심기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편치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정은 감정이고 이른 일 아니겠습니까? 간사가 없이 어떻게 그 다음에 법사위
법사위는요, 우리나라가 상원, 하원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법사위원회는 국회에 상원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사위가 저렇게 정지되어 있으면 그럼 또 어떻게 되겠는가? 빨리 잘 풀어야 되겠다. 감정 내세울 때가 있고 그러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 특히 이제 강성파들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정청래식 모델 하나의 모델로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강성 당원들이나 강성 지지층들의 호소에서 정치력을 행사하는. 근데 이제 추미애도 그런 방식이 자기의 정치 향후의 진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뭐 정청래 추미애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강경한 태도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 문제와 함께 나 의원과 이렇게 대치구도가 되면 추미애든 나경원 의원이든 당내에서든 정치적 이슈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든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정청래 모델은요, 예. 정청래한테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요? 정청래 모델이 추미애한테 어울리겠습니까?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요, 결국 본인이 원하는 거를 오히려 얻지 못할 것이다. 저는 자기만의 그 칼날을 가져야지 남의 칼날을 자기한테 씌우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를 그 다음에 제 정치가가 있고 정치인이 있는데, 뭐 정치꾼도 있겠지만 정치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세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치가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따라가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 영상과 나경원, 추미애, 나추대전, 추나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